네,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가 11개월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우울증을 의미하는 코로나 블루를 넘어서 분노를 뜻하는 코로나 레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의 또 다른 축, 심리 방역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 정신건강의학과 한창수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올해 초만 하더라도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예상하셨습니까? 네, 뭐 아시겠지만 의사들이야 생각보다 길게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백신 나오고 치료제 나오면 좀 빨리 끝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가을부터 연말 학술 대회나 뭐 연말 모임 같은 거 계획을 해놓은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저도 오늘 지금 여기 오기 전에 연말에 계획됐던 연말 세미나랑 그 스승님들 모시고 식사하는 모임들 다 취소하고 좀 이렇게 약간 쓸쓸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보통 이제 확진자들이 아니어도 좀 코로나가 계속되니까 좀 불안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들 많이 하는데 이 코로나 블루라는 게 이제 익숙한 단어가 그동안은 아니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생긴 블루, 우울증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원래 가장 흔하게 의료계에서 쓰던 말이 산후 블루예요. 산후 블루. 아기 낳고 나면 왜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말라 그러고 뜨뜻한 방에만 누워서 미역국만 계속 먹으라 그러잖아요. 산후우울증. 그리고 아이들은 계속 울기만 하고 네. 그렇게 생긴 우울감, 우울증까지는 않았지만 왠지 좀 답답하고 짜증나고 그냥 기운 없고 이런 것들을 산후 블루라고 불렀었는데 네. 코로나 이후에 비슷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코로나 블루 때문에 이제 병원에서 일하고 계시니까 실제로 찾아오시는 환자들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실제 외래에서 괜찮았던 분들인데 숨차다고 처음에 마스크 때문에 그러는 줄 알았는데 공황장애 갑자기 심해진 분들도 있었고 연세 드신 분들은 갑자기 외로움 증상이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근데 통계를 봤더니 정신건강상담센터에 그 불안 증상으로 치료를 받으러 온 분들이 네. 무려 40% 이상이나 증가했다라는 그 통계 보고까지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실 때 마스크 쓴 줄 알았었는데 이렇게 답답해서 숨 참고 이런 것도 코로나 블루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것만 답답한 게 아니었고 이 상황 자체가 답답한 거였죠. 숨이 찬 걸로 사람들 본인 스스로를 오해를 하고 있었지만 네. 이게 결국은 이제 불안증이었던 거고요. 웬만한 불안증이나 우울 증상은 참죠. 뭐 블루하다 그래서 다 병원을 가면은 뭐 정신과 의사가 제일 부자가 되게요. 근데 뭐 그런데 이제 너무 오래 가니까 그전엔 참고 견뎌낼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제 좀 못 이겨 나가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왠지 이제 코로나 블루라고 그러니까 의학 용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일반 뭐 언론이나 시중에서 만든 용어 같은데 실제로 의학 용어로도 이런 게 있나요? 의학 용어는 아닙니다. 네. 코로나 블루라는 말은 마치 먼데이 블루, 뭐 산후 블루 이런 것처럼 그냥 그 시사 용어처럼 만들어졌던 말이고요. 네. 실제 진단명은 병원에 오시면 뭐 경도 우울증 또는 뭐 불안장애, 불안장애. 또 증상이 심한 분들은 이제 중증 우울증 또는 공황장애 이런 식으로 진단이 내려지게 되죠. 이제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다 보니까 특히 이제 뭐 가족이나 아이들 중에 갑자기 막 목이 붓는다든지 열이 난다든지 하면은 코로나 걸린 것 아니야 굉장히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네. 근데 그 걱정은 당연한 거로 봐도 네, 되나요? 맞습니다. 당연한 걱정이죠. 이게 실제로 그런 증상이 있다가 코로나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네. 다만 그것 때문에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아이들 학교 가게 못할 정도로 막고 아주 사소한 기침까지 이제 예민해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화내는 상황까지 벌어지면 그거는 이제 문제가 있는 증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아이 별거 아닐 거야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 이거 빨리 병원 가서 코로나 검사 해봐야 돼 이런 생각도 하곤 하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어떤 식으로 판단하면 좋을까요? 일단 증상이 있으면 그 코로나일 수 있다는 생각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네. 이제 그런 증상이 본인이 대충 알거든요. 어디서 야외 활동을 했거나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본인이 열이 좀 난다. 열 나고 기침 심하면 코로나 검사 받으라고 다들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인근 병원에 그 호흡기 진료소나 그 발열 진료소에 가서 검사를 받는 게 뭐 당연한 겁니다. 요새는 뭐 검사 시간이 워낙에 짧게 걸리기 때문에 그 걱정이 된다 그러면 걱정하고 있으면 그게 병이 되니까 얼른 가서 검사 받는 게 맞습니다. 네, 뭐
걱정하는 게 맞다고 얘기는 하시지만 이게 어디까지가 적정 수준의 걱정인지는 뭐 개인이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특징적 증상을 좀 사례로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드라마군요. 누구인가?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말이야? 콜록콜록 기침만 해도 주변 사람 눈치가 보이는 요즘인데요. 혹시 나도 코로나19에 감염된 건 아닐까 불안한 마음에 사람들을 피하게 되진 않나요? 이 작가님 결벽증 심한 거 아시죠? 머리털 한 올만 보여도 두드러기 올라와서 작업을 못 하세요. 닦고 또 닦고 씻고 또 씻고 바이러스 공포에 청소와 손 씻기를 강박적으로 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사람이 두려운 광장 공포증. 드라마 속 남자는 사고 후 생긴 광장 공포증으로 세상과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급기야 특별한 외상이 없는데도 두세 명 이상 모인 공간에 갔을 때 혹시라도 확진자가 있을까 불안한 마음에 숨이 가쁘고 어지러웠던 경험 혹시 있으십니까? 자, 드라마 속에서 여러 사례들을 지금 봤는데요. 우리 박찬영 앵커는 뭐 공감 가는 사례가 있습니까? 저는 숨이 가쁘거나 불안하지는 않는데 네. 이런 경우 있어요. 이것도 코로나 블루는 아닌 것 같은데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하니까 지하철에 가면은 옆자리인데 굉장히 심하게 기침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한두 번은 지켜보다가 사실 너무 많이 하면 자리를 옮깁니다. 이거 불안 증세로 봐야 되나요? 네, 그것도 일종의 불안 증상이고 옛날 말로 노이로제죠. 아, 그래요? 예. 그럼 거기서 근데 그 상황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건 사실은 내 건강을 위해서 옳지 않은 행동 네, 같은데. 뭐 옮길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옮기는 게 정상적인 반응이고요. 네. 이제 그것 때문에 그 기침하는 사람한테 화를 내거나 기침하는 사람을 때리거나 이런 사고도 가끔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은 이제 그거는 병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상황에 있으면 내가 자리를 비켜주면 저 사람한테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들기는 드는데 어쨌거나 저는 그렇게 합니다. 이 자기가 이렇게 불안해하고 약간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코로나블루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곤 하는데 이거를 스스로 이제 진단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가 진단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잠깐만 한번 볼게요. 자, 보면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온 자가진단법이라고 하는데요. 하루 중 대부분 우울한 기분이 2주 이상 지속이 된다. 어떤 일에도 흥미나 즐거움이 뚜렷하게 저하된다. 불면증이나 과다수면 증상이 나타난다. 지나치게 초조한 기분이나 무기력한 감정을 느낀다. 등등 해서 총 이게 몇 가지가 기준점인지 모르겠다. 9가지 기준이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걸 저 미리 한번 해봤거든요. 저는 한 2개 나오더라고요. 네. 2개면 지극히 네, 정상적인 예. 상황인 거죠. 짜증이야 좀 나고 피곤하죠. 네. 특히 전날 회식한 분들은 더 피곤하겠죠. 근데 네. 뭐 일반적으로 저거는 우울증을 검사하는 자가 선별 도구입니다. PHQ-9이라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인데요. 여기서 코로나 블루를 넘어서서 저기서 5개 이상의 증상까지 나올 정도면 이미 우울증 상담을 받아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 박찬영 앵커께서 저기서 이상 증상이 5개 이상 나온다고 하면 이제 저랑 같이 병원에서 상담을 한번 해보시는 게 맞습니다. 아마 제가 5개 이상 나오면 앉아서 제 말하는 표정이 이런 표정이 아닐 거예요.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하는 표정. 네. 김종인 캐스터도 별로 안 나오죠. 많지는 않은데 저는 처음에 2.5단계까지 갔을 때 집에만 있다 보니까 밤에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네. 근데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봤고 그러다 보니까 잠을 자려고 혼술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상당히 주변에 많이 늘어나는 걸 봤습니다. 네. 그것도 건강에 좋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혼수라는 경우 굉장히 많고요.
초창기에 특히 심했지만 요새도 집에만 오면 옷 다 벗고 샤워부터 무조건 해야 되는 가정들도 있거든요. 이게 거의 이제 강박증 수준으로 넘어가는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네. 그런가 하면 요즘에는 사소한 일에 굉장히 화가 난다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직장인들은 재택근무도 늘고 그러다 보니까 육아나 가사 분담이 이제 무게가 실리니까 좀 가정이 위험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현장에서 느끼실 때 많이 오나요? 부부싸움이 굉장히 늘었고요. 일단은 젊은 아빠들이 자녀들하고 이렇게 긴 시간을 집에서 본 시기가 없거든요. 이게 아이들이 집에 있으면 시끄럽고 특히 다 큰 대학생 아들들이 집에 있는 기간이 기니까 다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부인들은 그로 인해서 피로감이나 분노 증상이 굉장히 많은 걸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우울해한다고 하는데 아이들은 또 우울한 걸 잘 못 느낀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뭐 부모님들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아이한테 규칙을 적절히 제공해 주고 아이들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이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우울증 상을 모르는 거는 아니고요. 그것이 우리가 아는 우울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않을 뿐이지 다만 짜증나 또는 예민함 이런 걸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코로나 블루 말씀을 나눠봤는데 코로나 레드라고 또 있나 봐요. 그러니까 분노의 감정을 이제 표출한다고 하는데 공공 장소에서 마스크 안 쓰고 과격 행동하는 거 언론 통해서 많이 나오곤 하는데 그거 코로나 레드로 보면 됩니까? 네, 코로나 앵그리 또는 코로나 레드 이렇게 부르죠. 이게 짜증과 예민이 일정 부분을 넘어가면 그 화를 계속 담아둘 수가 없거든요. 네. 그게 이제 울분처럼 이 안에 쌓이다 보면 바깥으로 터지면 그게 이제 싸움이 나거나 또는 묻지마 폭력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고 내부로 터지면 심한 우울증이나 자기 자신을 해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거죠. 자,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전 세계에서 관련해서 이 과격한 시위들이 많습니다. 국내에서도 이 턱스크라고 하죠. 턱에 이렇게 마스크를 내려 쓰는 것, 이 문제 때문에 마찰도 있곤 하는데요. 자, 준비된 영상 보시고 계속해서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유럽 전역에서 벌어진 시위 모습입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봉쇄 조치가 강화되자 시민들은 자유를 달라면서 항의에 나섰습니다. 네, 일부 지역에서는 진압 과정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총기 판매량이 급증했습니다. 코로나19와 각종 사회적 불안이 겹쳐서 총기 구입을 부추긴 겁니다. 자, 우리 상황은 어떨까요? 마스크 착용 문제를 놓고 곳곳에서 시비가 벌어지고 있고요. 심리 방역에 빨간불이 켜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앞서서 이제 과격한 해외 시위 모습 보였는데 사실 이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시위 모습 과격한 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영업 활동도 못 하고 먹고 살 수가 없게 되니까 이제 길 밖으로 나오게 된 건데 저것도 다 코로나 레드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안 그래도 쌓여 있는 것들이 많았고 안 그래도 울분 감정이 많이 쌓여 있는데 좋은 핑계거리가 된 거죠. 코로나 상황이라는 게. 정부에서 이제 나를 누르고 있는 게 누군지 알았네. 그게 정부였어? 그럼 정부에 항의하는 거고 그게 옆 사람의 마스크 쓰라는 얘기를 한 사람이었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 화를 내는 거죠. 이게 분노라는 게 이제 투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누군가한테 이게 쏟아내야 되거든요.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이제 다 죽었어. 이런 식으로 분노가 표출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분노를 다 표출하진 않잖아요. 사람들이 누구는 표출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 표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좀 있습니까? 대개는 뉴스에 언급되는 분들은 평소에 옆 사람들도 별로 신경 안 쓰던 분들이에요. 굉장히 소외된 분들도 많고 네.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그래서 울분 감정이 많이 쌓여 있던 분들인데 이런 분들 중에 이제 음주나 이런 걸 통해서 자제력 자체가 악화되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본인의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고 반대로 그 표출한 사실 때문에 다른 많은 다수의 사람들의 분노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서로 그 분노 자체를 투사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 이제 턱 마스크 쓰고 있다가 지하철에서 막 충돌 있고 그런 영상 보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영상 볼 때 무슨 생각하냐면 야, 저 사람이 저런 거 가지고도 저렇게 화내고 다른 사람 때릴 정도면 저 사람은 평상시에도 저런 성격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신과 의사들도 저런 분들은 사실은
평소에도 왜 그런 분들을 표현하는 게 그 약간 은어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라- 아저씨들 중에 뭐 네. 이렇게 그뭐 개저씨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뭐 그냥 자기 멋대로 하는 아저씨들이 있지 않냐라고 네. 하는데 평상시에는 서로 이렇게 부딪힐 일들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 마스크라는 것 때문에 본인의 감정을 터스크를 한 것 자체도 본인의 감정 표현을 한 거예요. 나 이 세상 다 싫어, 귀찮아.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분노하는 거죠, 서로. 외국 같은 경우는 저렇게 막 앞서 봤지만 폭동도 일어나고 하는데 그거에 비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참 방역 수칙을 잘 지킨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보면은 뭐 우리나라가 좀 집단 의식이 강해서 그렇다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이게 국민성하고도 관련이 있을까요? 뭐 아쉽게 정신과 의사가 국민성을 분석하는 사람들은 아닌데 전통적으로 이런 그 감염 사태가 있을 적에 서구에서는 차단하고 감염된 사람을 다 이렇게 매장해 버리고 막는 데 주로 중점을 두는 데 반해서 이 아시아 계열은요. 주로 느슨하게 격리는 별로 안 하고 주로 이렇게 약이나 식량을 나눠주거나 아니면 임금님이 나와서 제사를 지내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나라님이 뭔가 해주겠지라는 거를 믿고 기대하는 그 경향이 되게 컸다고 해요. 그런 것들이 지금도 국민들의 마음속에 좀 시키는 대로 하면은 잘 해결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경향과 연결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코로나 블루가 뭔지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그런 특성을 특히 이제 코로나 레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이제 살펴봤는데 과연 그런 증상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처방이 있는지를 한번 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 서울시 코비드19 심리 지원단이 마음 백신이라는 것을 지금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이 마음 백신이라는 것 중에 지금 저희가 일부를 지금 발췌해서 지금 가져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봤더니 격려 백신, 나를 격려하기라는 그런 처방전을 내놨다고 해요. 근데 말만 이렇게 보면 보통 누군가가 우울해하고 힘들어하면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격려해 주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내가 나를 격려하기라고 지금 보여지는데 어떻게 격려를 할 수 있는 거죠? 자책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나 본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당신 탓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나를 격려하기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네, 두 번째는 긍정 백신이라고 또 나와 있는데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을 좀 찾아봐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천해 주실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그 한동안 그 선한 구매 그래서 뭐 커피를 여러 잔 미리 사놓고 이렇게 가게에 도움을 주는 뭐 이런 것들도 긍정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좋은 책 네. 선물해주고 좀 읽어보라고 서로 마음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라고 하는 것들을 합니다.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걸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자기 마음이 더 편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말은 쉬운데 그 행동으로 옮기는 게 사실 또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 스스로 계속 되뇌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자기한테 힘든 거는 못하는 거고요. 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자기가 나눌 수 있는 일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네. 지금 박찬양 이과에서도 가지고 있는 것들, 능력이나 또는 물건 중에 남들한테 줘도 마음 안 아픈 것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을 나눠주시면 마음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효과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요 다음 주제가 재밌네요. 지식 백신 가짜 뉴스 멀리하기. 이건 공영방송의 역할이기도 한데 문제는 특히 이제 포털 인터넷 공간에서는 기존 매체의 이 뉴스가 이렇게 많이 안 읽혀지고 검증되지 않은 뉴스들이 많이 유통이 되고요. 특히 SNS 같은 경우에 보면 제 주위에 있는 어르신들도 보면은 처음 듣는 뉴스인데도 막 유통이 되고 그걸 또 믿고 그럽니다. 근데 가짜 뉴스를 어떻게 멀리할 수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그 툴을 못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잖아요. 코비드 19과 관련돼서는 지금 전 국민이 의학 박사잖아요. 네. 그래서 그 공영 방송이나 그 믿을 수 있는 그 언론에서 제시되는 뉴스들은 비교적 믿을 만한 것들이 더 많다고 보는 게 맞고요. 다만 그냥 각종 SNS나 그 친구들끼리 주고받는 메시지에서 이랬대더라라는 것들은 대부분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일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는 게 많고요. 네. 제가 저한테 오고 계시는 그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에서 그런 SNS나 이런 것들을 보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보지 있습니다. 말아라. 근데 요즘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밤에 잠자기 전에도 보시고 아침에도 보시고 그러는데 그게 안 좋은 습관이라는 거네. 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그 스마트폰 이전에 불안하면 TV를 계속 돌리다가 자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처럼 네. 지금 사람들은 불안할 때 계속 SNS를 보거든요. 그거 자체가 조금 더 불안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게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희망 백신을 또 추천을 하고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제일 기다리고 있는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희망을 갖자는 거겠죠? 네, 예전에 그 인플루엔자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랬는데 결국 타미플루라는 약이 나오고 나서 지금은 아무도 걱정을 안 하잖아요. 지금 조금 아까 뉴스 시간에서도 이제 새로운 백신들이 곧 나올 거다라고 희망찬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끝이 언젠지는 모르겠으나 끝은 곧 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까지 내가 살아있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있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니까 어차피 끝은 옵니다. 여태까지 끝이 안 왔던 건 없으니까요. 네. 혹시 그 외에도 또 추천해 주실 만한 뭐 마음 백신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그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당신이 겪고 있는 불안은 당연한 거다. 그리고 너무 쓸데없이 뉴스 많이 찾아보지 말아라.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당신 말고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당신과 똑같은 불안을 가지고 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되고요. 이제 부모들은 자녀들하고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자녀들한테 어떻게 줘야 될까를 가장 많이 걱정을 하거든요. 그분들은 자녀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져야 된다고 하고요. 본인이 건강한 모델이 되어야 돼요. 본인은 맨날 소파에 누워가지고 24시간 아주 불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아이한테 규칙적인 생활을 하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아이들도 요새 스마트폰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언론에 과도하게 노출되는 것들을 대화를 통해서 서로 노출 시간을 제한을 하고 이제 그 중에는 이제 격리된 아동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확진자가 나오고 그래서 격리된 아동들이 있는데 이런 아이들은 부모님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자주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노력을 통해서 코로나 블루를 극복할 수도 있지만 노력을 했는데도 이제 안 될 경우에는 사실은 병원에 가야 되는데 이거는 굳이 뭐 코로나 블루가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울증 환자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 게 이제 본인이 감염됐는데 본인이 이제 안 가려고 해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좀 같이 병원에 가고 싶어 하는데 본인이 완강히 거부할 때 그걸 어떻게 설득해야 되는지 굉장히 난감해하는 경우를 자주 봤거든요. 네.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을까요? 대개는 내가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병원을 권유하면 그냥 따라서 같이 병원에 가죠. 근데 그냥 옆 사람들이 야, 너 이상하니까 병원 가봐. 그러면은 정신적으로 이상하다는 말로 들리기 때문에 당연히 안 갑니다. 네. 본인이 안 가겠다고 고집을 부릴 때는 그냥 옆에서 있어주면서 그 신뢰하는 마음을 주고 좀 지켜주는 게 더 필요하고요. 본인이 좀 아픈 기간이 필요한 것처럼 그분이 마음을 좀 이렇게 다잡는 시간 동안 옆에서 지켜준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게 좋습니다. 해외에서는 전화 상담도 많이 하던데 네. 왜 직접 병원 가기 꺼려지면 전화하는 것도 지금 가능한 상태입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전화 상담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그 센터하고 SNS를 통한 상담들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한테 이 코로나 블루가 많이 만연한 상황에서 좀 극복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말이 있다면요? 질병은 아주 오래전부터 반복돼서 있어 왔고요. 네. 이게 오래되면 항상 반복됐던 것들은 누군가 나쁜 사람 하나 찍어놓고 저 사람 때문이고 저 사람들을 나쁜 놈으로 취급을 해야 돼라는 것 때문에 서로 투사하고 분노하고 싸우는 일이 반복돼 왔었습니다. 근데 사실 아시겠지만 이건 누구의 탓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 지켜야 될 거는 서로 간의 예의. 그걸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가족들끼리 또는 직장 동료들끼리 유머러스하게 유머를 지키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창수 고려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김정윤 교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사사건건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